오늘도 하루의 시작은 땔감을 파는 것으로 시작했다. 겨울은 춥다고만 생각하면 서민에게 괴로운 계절이지만 땔감 팔아 제끼기엔 최고의 계절이다. 이날 새벽에 칠패에서 땔감을 파는데 조금 특이한 사람을 만났다. 보통 새벽 시장에 땔감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비나 상민들이다. 양반이 새벽 시장에 나와 땔감 따위를 등에 질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오늘 여기저기 해진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쓴 양반이 내게 땔감을 사겠다며 말을 걸어왔다. 옆에 딸려온 노비도 없이 홀로 다니는 그에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팔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땔감들을 모두 사고 싶다고 했다. 약간의 웃돈도 얹어준다는 그는 자신이 지게를 짊어지긴 모습이 좋지 못하니 대신 집까지 옮겨주길 원해 나는 그러하기로 했다. 마침 이틀 동안 나는 도성 안에 들어가질 못했으니 오늘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크다. 임금님이 계신 도성 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있는 듯 했다. 신분이 높은 이들은 말을 타고 다니기도 했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도 시골과 다르게 쉽게 눈에 띄었다. 그의 집은 한양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의 집들은 대부분 북향을 띠고 있어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습했다. 집을 지을 터도 마땅치 않고 집이 지어져 있어도 그 크기가 작았다. 사람들은 이곳을 남촌이라 불렀다. 그의 집은 지금 입고 있는 남루한 선비 옷과는 어울리지 않게 기와 지붕을 얹고 있었다. 대문 안을 들어서자 넓진 않지만 미음자 구조로 지어진 덕에 중앙에 제법 낭만 있어 보이는 마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당의 한쪽에 위치한 장독대들을 보니 비 오는 날 그 위로 떨어질 빗방울들의 파편이 상상되어 내 감성을 간지럽혔다. 대문간을 따라 붙어있는 작은 방을 행랑방이라고 불렀는데 이 방이 여러 개 모이면 행랑채라고 불렀다. 선비의 집에는 2개의 행랑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아내와 어린 딸 1명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을 선호하는 세상이지만 그는 딱히 그런 것에 귀천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우리 4사람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나는 왜 4명이냐고 물었더니 행랑방 중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방이 자신의 노비가 쓰는 방이라고 했다. 노비들은 재산의 한 종류로 취급되는 시대지만 조금씩 임금님을 시작으로 노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비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처럼 소개하는 이 선비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증이 생겨나는 중이다. 그가 말했다. 지금 우리 노비 중 1명이 건강이 좋지 못해 힘쓰는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날이 추워져 그런지 기침이 잦아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몸져 누워 자느라고 나와보지 못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새벽 시장에 직접 땔감을 사러 온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보통 노비의 방은 대문과 가까운 곳에 있다. 집주인보다 노비가 문을 여닫을 일이 많은 까닭이다. 이 집의 노비도 그런 이유로 대문과 가장 가까운 방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노비들이 집에 거주하며 하는 일은 보통 집안의 청소를 비롯한 잔 심부름들이다. 새벽 시장에서 땔감이나 반찬으로 쓸 재료들을 사러 오는 사람 중 제법 노비 신분이 많이 보였던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들어 글을 쓸 줄 아는 노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니 어떤 집에서는 이들을 장사에 내보내기도 한다고 한다. 이들이 벌어오는 돈의 대부분은 주인의 몫으로 떨어지지만 신분이 노비라고 하여 아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먼 훗날 이들에게도 지배층으로서 살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물론 먼 훗날 말이다. 선비는 나를 건넌방으로 안내했다. 이 방은 자신이 홀로 사용하는 방이라고 한다. 남녀가 유별하니 아내와 딸은 안방을 쓰고 자신은 건넌방을 쓴다고 한다. 안방은 부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니 부뚜막의 열기로 인해 두 모녀가 이 겨울을 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대개의 집들이 주부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안방을 사용한다. 방에 여유가 있는 집이라면 후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주부권을 넘겨준과 동시에 안방을 며느리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건넌방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심성이 고약하여 나 때는 으로 운을 떼는 시어머니를 만난다면 주부권만 내어받고 안방을 물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며느리의 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선비가 쓰고 있는 건넌방에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는 옷을 비루하게 입는 사람이 아니라 검소하고 정이 많은 선비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때 묵은 옷이 처음과 다르게 왠지 좋아졌다. 선비는 내가 어디에서 묵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도성 밖에서 묵으며 땔감을 해서 방세를 내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마침 자신의 노비가 몸이 아파 새벽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장수에게 물을 사 마실 수도 있겠으나 자신은 그럴 형편까지는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매일 아침마다 물을 길어오고 마당 청소를 해준다며 비어있는 행랑채를 내어주겠다며 제안했다. 한양은 집값이 너무 비싸기에 도성 내 사람들은 새를 얻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여유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야 한양에 올라와서도 집을 통째로 빌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나와 같은 서민들이다. 그러니 이들은 방을 하나 둘 빌리거나 하숙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가를 지불할 돈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대신 노동력을 제공했다. 집주인의 잡일을 대신하고 방을 얻어 사는 것을 담살이라고 불렀다. 쉽게 말하면 남의 집 살이를 말한다. 도성 밖에서 땔감을 팔아 방세를 내려고 했지만 사실 도성 근처에서 나무를 할 수 없으니 멀리 갔다가 다시 도성으로 오는 것만 해도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이참에 허드렛 일을 대신하고 집세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도성 안에서 살아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다. 그렇게 선비와 인연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선비가 말했다. 저는 벼슬에 오르지 못한 가난한 양반입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양반들은 대부분 이곳 남촌에서 살고 있지요. 반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른 집안의 사람들은 이곳과 정반대인 북촌에 살고 있습니다. 북촌은 이곳과 다르게 남쪽으로 비탈진 지형이라 모든 집들이 남향으로 있어 해가 뜰 때면 집안에 햇살이 가득하답니다. 권세가 높을수록 집이 크고 넓으니 언제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은 늦었으니 집만 옮기고 내일은 북촌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새벽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길을 나서려 하는데 마침 옆방의 노비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혈색이 좋은 것이 어제 하루 푹 쉬었나 보다. 옆방에 살게 된 이유를 대충 말하고 나는 우물의 위치를 묻고 물을 기르러 갔다. 이미 우물가에는 물을 팔려고 나온 물장수들이 제법 보였다. 그들은 무거운 물을 짊어지고 미리 약속한 집으로 물 배달을 떠날 것이다. 가는 걸음은 천근만근이겠으나 돌아올 때 가벼워진 물동이를 보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괜시리 기분이 좋아졌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끝마치고 북촌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도성 한가운데 동서로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개천 상류 동네는 우대라 부르고 하류 동네는 아래대라고 불렀다. 북촌의 아래에 위치하고 나랏일을 주관하는 육조거리와 가까운 우대에는 관청에서 생겨나는 잡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반면 아래대에는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많아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시각을 알리기 위해 도성 중앙에 설치된 종루 근처는 중촌이라 부르는데 이곳에는 중인들이 많이 살았다. 이들은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자들로 높은 벼슬자리는 할 수 없으나 선비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중촌에 자리 잡은 중인들은 의원이나 화원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역관이 되어 나라에서 잡직으로 분류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뽐냈다. 드디어 북촌에 도착했다. 과연 선비가 말해준 대로 볕이 고루 잘 들어오니 모든 집의 기와장이 고고한 빛을 뽐내고 있었다. 정갈하게 각 잡힌 기와 지붕과 하늘을 찌를 듯한 저 솟을 대문만 봐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권세와 부유함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집을 살펴보았다. 도성 내에 집을 지으려면 혈통과 관직의 품계에 따라 집의 면적이 정해진다고 들었었다. 초가 삼간의 삼간이 3칸을 뜻한다면 이 집은 좋기 40칸은 되어 보인다. 뭔가 사치스럽게도 보이는 소술대문 옆으로 펼쳐진 담벼락은 그냥 벽이 아니라 모두 행랑채들이다. 저 많은 행랑의 수만큼 이 집을 관리할 노비들도 많을 것이다. 소술대문을 지나 행랑마당 너머에는 바깥 주인이 사용하는 공간인 사랑채가 보인다. 집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안채는 안주인이 사용할 것이고 자식들이 있다면 별당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이 집에는 특이하게 집안에 사당도 지어 놓았다. 집터가 크니 조상의 신주를 모실 수 있는 사당을 지을 여유도 있는 듯하다. 집이 이렇게나 크니 식솔들을 다 먹이려면 쌀이 어지간히도 많지 않다면 유지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집은 그럴 걱정은 필요 없어 보인다. 집의 구석자리에 자리 잡은 곳간에 쌀 가마가 꽉 채워진 것이 보이니 말이다. 북촌을 구경하고 돌아와 남촌에 들어서니 한 남자가 시골 청년으로 보이는 자에게 한참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이 말로만 듣던 주릅인가 보다. 주릅은 흥정을 주업으로 삼아 대가를 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막 상경한 시골 청년에게 집을 알아봐주는 중이니 집주릅일 것이다. 이들은 제법 사업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골목 한켠에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서 복과 덕을 주는 곳이라 하여 복덕방이라 불렀다. 오늘 개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뉜 도성 내 거주지의 모습을 보니 또다시 만감이 교차한다. 도성한 특정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모습이 신분 사회인 조선에선 당연한 모습이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혹시나 아주 먼 미래에 신분이 없는 세상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모습은 사회의 양극화를 앞당기고 물려받을 것 없는 평범한 뒷세대들에게 좌절감을 줄 것이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와 함께하길 꺼려할 것이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들끼리 서로에게 등급을 매겨댈 것이다. 한나라 사람끼리 서로 자기 잘난 것만을 내세우며 내 아래 네 위를 외치며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소한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그런 부질없는 우월감을 느끼는 세상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